어떻게 공존한 적이 없는 이 전후법 사이에 연고성이라는 것이 관찰되는가? 이게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참 화두의 격조를 지니는 그런 문제의식으로 여러분들께 제시되었습니다. 이 격조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사구 논정법이라고 하는 논리적 사유 방식을 적용해서 활로를 한번 찾아보고자 하고 또 여러분들과 그 길을 같이 한번 걸어보려고 해요. 방금도 언급해드렸듯이 사구 논정법이라고 하는 상당히 이해하기가 쉬우면서도 우리의 사유를 탈선하지 않게 제기를 가게 하는 그런 논정법이 있어서 옛날부터 우리 불교 논리학 안에서는 절교 사용되는 방법이 있었어요. 차투시 코티 그렇게 부릅니다. 인도 말로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차투시 코티. 여기 이제 차투 또는 차투시 하는 말은 네 숫자로 4를 뜻하는 말이고, 코티 하는 말이 여기서는 이제 9. 그래서 이 논리 논정법을 사구 분별법 이렇게도 말하는 사람이 있고, 저는 또 평소에 사지작법 이렇게 이제 많이 소개도 하곤 합니다만은 논리적 정명법이기 때문에 사구 논정법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네 가지 사유의 선택지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단단 구비 줄여갖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단단구비. 여기 뭐냐 그러면은 충돌하는 두 가지 진술이 있을 때 그 두 가지 진술을 대하는 형식적인 논리의 가지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진술이 하나가 있고, 또 A라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라는 진술이 하나 있다고 칩시다. 둘은 이제 충돌하죠, 그죠? 그랬을 때 A는 착한 사람이다를 택하면은 그것이 이제 첫 번째 단입니다. 헛단자죠, 그죠? 근데 이제 이 첫 번째 선택지를 거부하고 아니야, A는 나쁜 사람이야 하고 택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두 번째 단입니다. 당연히 우리 사유는 A는 착한 사람일 수 있기 때문에 저걸 택할 수도 있고, A는 나쁜 사람일 수도 있기 때문에 두 번째 걸 택할 수도 있죠. 이럴 때는 하나씩 택한 거죠. 그럴 때는 단 그럼. 근데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어떤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택할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거야. 그게 뭐가 됩니까? 9가 되는 거야. 근데 어떤 경우는 그 사람은 착한 사람도 아니고 나쁜 사람도 아니야. 이런 어떤 선택지가 또 자연히 우리 앞에 전개되죠, 그죠? 그래서 그걸 택한 걸 보고 뭐라 그런다? 비그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어떤 논리적인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을 때는 그 문제를 분석적으로 접근하여서 한번 분해해보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해의 결과 상충되거나 충돌하는 두 가지 진술로 그 문제의식이 분석되거나 분해될 때는 반드시 이 사구 논정법에 걸어가지고 이 네 가지 선택지 하나하나를 살펴보게 되면 의외로 쉬운 활로를 만나게 돼요. 그러면 앞서도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는 뭐였죠? 어떻게 뭐 하지 않는 공존한 적 없는
전후법에 연고성이라고 하는 둘만의 특별한 관계가 관찰되는가? 이 질문이었잖아요. 이 질문은 조금 전에도 이 형식을 소개하면서 언급했듯이 두 가지 진술로 분해가 되고 분석이 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진술로 분석이 되느냐? 두 법은 예를 들어서 술과 식초가 이제 두 법이 되겠죠. 그죠? 또는 육근, 육경과 육식이 두 법이 되겠죠. 또 눈으로 치면 눈과 눈다시가 이제 두 법이 될 텐데. 그리고 이제 그 두 법은 당연히 변화의 두 법이요, 변화의 전후법이겠죠. 그런데 그 변화의 전후법인 두 법은 공존한 적 없기에, 공존한 적 없기에 연고성이 관찰되어서는 아니 된다. 사실 우리 문제의식 속에서는 저 진술 하나가 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연고성이라고 하는 것은 두 존재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둘이 공존해야지 성립하죠. 그죠? 근데 공존한 적이 없다면 어떻습니까? 다시 말해서 병 속에 술이 있을 때는 식초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고, 식초가 관찰될 때는 술은 거기서 발견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술이 있을 때는 식초가 없고 식초가 있을 때는 술이 없으니까 둘은 공존한 적이 있다 없다? 없어. 그렇게 두 법이 공존한 적이 없다면 그 두 법 사이에는 연고성이 관찰되어야 된다 안 되어야 된다? 논리적으로 안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진술이 하나가 깔려. 그리고 또 하나 그 질문 속에는 어떤 진술이 깔려가 있느냐? 두 법 사이에는 연고성이 관찰되기에 반드시 술 다음에는 식초만 넣어줘. 그죠? 그리고 식초가 넣기 위해서는 반드시 술이 사라져줘야 돼. 그럼 둘 사이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둘만의 특별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관찰 내용 속에 자료로서 확보된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진술을 또한 성립시킬 수가 있습니다. 두 법 사이에는 연고성이 관찰되기에 두 법은 뭐 해야 한다? 공존해야 한다. 정확하게 이 두 가지 진술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문제의식이 뭐다? 어떻게 공존한 적 없는 두 법 사이, 전후법 사이에 연고성이 관찰되는가? 이렇게 질문이 된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두 가지 진술은 서로 충돌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럼 이렇게 충돌하는 두 가지 진술이 나타나게 되면 우리는 이 사구농전법에 한번 걸어볼 수 있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우리의 문제는요, 첫 번째, 이걸 배제하는 문제의식이었어요. 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두 개를 다 받아들이는 선택지죠. 그럼 이 둘을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의 진술 나름대로는 참입니다. 공존한 적이 없다면 연고성도 없어야 된다. 이 말은 참이에요. 논리적으로 하자가 없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연고성이 관찰된다면 두 법은 공존해야 된다. 이것도 참이고 사실입니다만 이 둘을 동시에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충돌이 벌어져 버려요. 맞죠? 그러니까 동시에 받아들이는 선택지는 그야말로 선택하면 된다 안 된다? 일단 안 된다는 거야. 편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남아있는 선택지는 뭡니까? 하나. 그리고 둘 다를 부정하는 저것뿐인데 먼저 이것이 배제되어 날아가 버립니다. 왜? B는 뭡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죠. 이 선택지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이 두 진술은 동시에 받아들일 때 충돌해서 문제지 진술 하나하나를 떼놓고 보면 다 참이라는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최악의 선택지입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둘 다를 받아들였어도 안 되고 둘 다를 배척했어도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지점에 오게 되면은
호련히 우리는 활로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응? 둘 다를 택해도 안 되고 둘 다를 버려도 안 된다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뿐입니까? 응? 둘 다를 인정해도 안 되고 둘 다를 부정해도 안 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다? 그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길밖에 없지. 요거 됩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 논증법이 우리에게 주는 개척된 활로입니다, 여러분들. 둘 다 버릴 수도 없고 둘 다 취할 수도 없으면 둘 중에 하나를 취하는 수밖에 없지. 요게 뭐다? 사건 논증법이 우리에게 주는 거부할 수 없는 논리의 전개입니다, 여러분. 졸지에 우리는 어떻게 공존한 적이 없는 두 법 사이에 연고성이 성립되는가 또는 관찰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그 질문이 그 모양을 졸지에 바꾸어 버립니다. 어떻게 모양을 바꾼다? 두 법은 공존한 적이 없기에 연고성이 관찰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쪽을 택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두 법 사이의 연고성이 관찰되기에 두 법은 공존해야 된다. 이쪽을 택해야 할 것인가? 이 선택의 문제로 탈바꿈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급하게 진행된 논리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 버릴 수도 없고 다 가질 수도 없으면 둘 중에 하나밖에 못 가지는 거지. 그래요, 안 그래? 그럼 우리는 새로운 문제 앞에 직면한 겁니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한다면 그러면 어느 걸 택하는 게 좋을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들? 둘 다 가지면 좋겠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둘이서 충돌해버리니까 무효화돼버려요. 그렇다고 둘 다 버리는 건 정말 어리석습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택하면 어떻다? 50점은 따는 건데 다 버려버리면 빵점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여자가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남자가 둘이 있는 거야. 한 남자는 잘생겼어. 한 남자는 돈이 많아. 그러면 이 여자의 마음은 그럴 거예요. 단당구비 중에 구야. 아니면 돈도 많고 잘생긴 남자면 얼마나 좋겠어.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둘을 다 데리고 살아야 돼. 그런데 결혼은 한 사람과 하는 거기 때문에 둘을 다 데리고 살 수는 없죠. 그러니까 구는 안 돼. 그렇다고 둘 다 데리고 살 수 없다고 그래갖고 에라 결혼 안 할란다 그러면 그건 바보짓이야.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아무나 하나를 잡으면은 최소한 잘생긴 사람하고 살든지 아니면 돈 많은 사람하고 살 수가 있는데 둘을 버려버리는 것도 슬기로운 선택 절대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생긴 놈하고 결혼을 할까? 아니면 돈 많은 놈하고 결혼을 할까? 선택해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단당구비의 논법을 사용하면 쉽게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아주 흥미로운 기결점이 문제의 형식이지만 우리 앞에 나타나요. 똑같은 경우예요. 두 법은 공존한 적이 없기에 연고성이 관찰되어서는 아니 된다도 맞는 말이란 말이야. 그리고 두 법 사이의 연고성은 관찰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면 두 법 사이에는 공존한 적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두 번째 진술도 뭐다? 선택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없다?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둘 중에 하나 택해야지. 그나마 슬기로운 선택이다라고. 이건 우리에게 의미 있는 그런 논리적 진술로서 받아들일 만한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둘 다 버리는 건 최악의 경우고 둘 다 가질 수는 원천적으로 없는 거라면 둘 중에 하나를 가지는 수밖에. 오케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러면은 민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잘생긴 사람을 택할 건가, 돈이 많은 사람을 택할 건가? 어차피 한 명을 택해야 된다면 어떻습니까? 어느 것이 자기에게 더 유익한 것이요, 이익이 되는 것이요, 의미가 있는가를 계산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한다요. 그럼 똑같이 우리도 둘 중에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다면 이걸 택할 건가 아니면 이걸 택할 건가 고민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없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실제 부처님의 사유가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한번 택해보세요, 여러분들. 응? 이건 둘 다 자격이 있어. 두 법은 공존한 적이 없기에 연고성이 관찰되어서는 아니 된다도 맞아. 응? 아까 비유할 때 여러분들 한 사람은 뭐다? 잘생기고 한 사람은 뭐다? 돈이 많다 그랬죠.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봐서 돈 많은 사람하고 결혼할까? 잘생긴 사람하고 결혼할까? 지금 이 고민 아닙니까? 그죠? 똑같아. 이쪽을 택할까? 아니면 뭐다? 이쪽을 택할까? 그럼 여러분들 둘 중에 하나를 이제 택할 때는 어떻게 택합니까? 에라 그냥 동전 던져가지고 앞면이 나오면 1번, 뒷면이 나오면 2번, 앞면이 나오면 잘생긴 사람, 뒷면이 나오면 돈 많은 사람, 이렇게 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름대로 그 선택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필연적인 이유를 가지고 택해. 다시 말해서 리스트를 쫙 뽑아봤을 때 나한테 이익이 되는 것과 그리고 이익이 안 되는 것을 면밀하게 비교해 봤을 때 조금이라도 0.0001%라도 이익이 되는 쪽, 점수가 조금이라도 많은 쪽을 택한다 안 택한다? 택할 거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이 둘의 진술 사이에 어느 게 더 택함을 받을 수 있는 점수가 높을 것인가에 대하여 깊은 사유를 해봄직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부처님은 어느 쪽을 택하라고 결국 말씀을 하시고 실제 당신 스스로 어느 쪽을 택하시느냐? 2번을 택하십니다, 여러분. 응? 2번을 택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이 2번을 택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인가와 관련된 이야기가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만 더 중요한 건 왜 2번을 택해야 되느냐 하는 이유야. 예를 들어서 돈 많은 사람을 택했다 그러면 왜 너는 잘생긴 사람을 택하지 않고 돈 많은 사람을 택했느냐?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선택을 할 때는 그 선택의 이유가 꼭 있어야 될 것은 아닙니다만 가급적이면 이유를 찾을 수 있을 때까지는 찾으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은 문제 앞에서는 그 이유를 찾는데 게을리해서도 안 되고 등한시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1번을 택하지 않고 2번을 택해야만 하는 결정적인 이유를 가지고 2번을 택해야 돼요. 그런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 없다? 있어. 그걸 볼 줄 아는 것이 말하자면 연고성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도식인 셈이죠. 왜 우리는 1번을 택하지 않고 2번을 택해야 될까? 분명히 여러분들 술이 있을 때는 식초가 없었죠? 공존한 적이 없죠? 서로 만난 적도 없고 같이 있었던 적도 없는데 하필이면 둘만의 그런 특별한 관계가 나올 리가 만무한 거예요. 1번 충분히 의미 있는 진술입니다. 그런데 술 다음에는 반드시 식초만이 나왔죠. 그러니까 둘 사이의 특별한 연고성은 분명히 관찰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거야. 그러려면 둘은 같이 있어야지 말이 된다라고 하는 이 두 번째 진술도 틀림없거다. 그래서 선택을 하라고 했더니 부처님은 2번을 택해야 하거니와 2번을 우리가 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왜 우리는 2번을 택해야 돼? 왜 부처님은 2번을 택해야 되느냐? 1번은 판단이고 2번은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자료와 판단의 문제가 나타나요. 사실 이 자료와 판단은 우리의 인식의 흐름 속에 동시에 필요로 하는 대목들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판단을 내릴 때는 자료를 입수한 다음에 그 자료에 대해서 판단을 내려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자료를 입수하게 되면 그 입수된 자료를 갖고 판단을 내립니까? 안 내립니까? 내리죠. 그랬을 때 1번은 그 자료와 판단의 흐름 속에서 판단 쪽의 이야기고 이 2번은 뭐다? 그 자료와 판단의 흐름 속에서 자료 쪽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차이가 이 두 진술 사이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두 법은 공존한 적이 없기에 연고성이 관찰되어서는 안 된다 그랬죠. 이 진술 속에는 어떤 진술이 숨어 있느냐? 이 공존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이 진술을 다시 우리가 인수분해해 보면은 여러분들도 수긍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논리가 하나가 나옵니다. 어떤 논리가 이 밑에 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 안 보이니까 뭐다?
없다라고 하는 기본 논리가 바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분석을 해드렸던 겁니다. 세시를 기점으로 술이 식초로 바뀌었을 때 예컨대 술의 경우 어떻습니까? 3시까지는 보이다가 3시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안 보이게 됩니다. 술은. 그렇죠? 그리고 식초의 경우는 어땠습니까? 3시 전까지는 안 보이다가 3시 이후에 보이죠? 요거까지는 엄밀히 말하면 자료 쪽입니다. 보이는 걸 보인다 그러고 안 보이는 걸 안 보인다라고 말하는 것은 판단이 아니고 아직 뭡니까? 자료가 입수되는 과정이야. 맞죠? 그런데 문제는 그 자료가 입수되고 난 뒤에 우리가 다음 논리를 진행을 합니다. 보이니까 뭐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안 보이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없다라고 하는 논리가 바로 붙어서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일어났죠? 그래서 이렇게 술의 경우에는 보이다가 안 보이고 그래서 있다가 없어졌으니 이걸 묶어갖고 우리가 뭐라 그런다? 멸이라고 한다 하는 이야기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납니까? 안 납니까? 그리고 식초의 경우는 어떻다? 안 보이는 것은 뭐다? 없는 것이고 보이는 것은 뭐다? 있는 것이니 이렇게 안 보이다가 보이게 되고 없다가 있게 된 요걸 보고 뭐라고 부른다? 생이라고 부른다 하면서 변화에서 생멸의 개념이 나타나는 과정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죠. 자, 이 과정 속에 여러분들 판단의 오류라고 하는 부분을 부처님께서 지적을 하십니다. 특히 그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부분. 우리는 3시 이전의 식초에 대해서 안 보이니까 뭐라고 판단했습니까? 없다라고 판단했죠. 그리고 3시 이후의 술에 대해서 역시 뭐라고 판단했습니까? 안 보이니까 뭐라고 판단했다? 없다라고 판단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안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 맞지만은 안 보이니까 없다라고 한 이 부분은 뭐다? 판단에 해당된다라는 걸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못 본 것일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응? 아주 중요한 부분을 섬세하게 갈라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뭐라 그랬습니까? 안 보이니까 없다 그랬죠. 그게 안 보이는 게 아니고 못 본 것일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인다라고 하는 자료적 사실을 가지고 뭐다? 없다라고 지금 판단 내린 거라는 거야. 어? 못 본 것일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안 보이지만 다른 어떤 곳에서는 있을 수 있다 없다? 저도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티베트에 가면 사람들이 비둘기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왜? 그런 고산지대에는 비둘기가 못 사니까. 비둘기를 본 적이 있다 없다? 비둘기를 본 적이 없으니까 비둘기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 논리는 뭐다? 안 보이는 걸 전제로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라고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안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상황에서 사실이 맞아. 비둘기가 안 사는데 안 보이는 게 당연하고 그건 사실이 맞아. 하지만 비둘기를 못 봤다고 해갖고 뭐다? 비둘기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런 물건이 아니다라고 판단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무엇을 일으킨 겁니까? 판단의 오류를 일으킨 거잖아. 이 부분 이해되시죠? 못 봤을 수 있는 거고 여긴 없더라도 어딘가는 있을 수 있는 거지. 지금 이 순간 내가 술을 못 봤다고 해갖고 술은 이 세상 어디에 영원히 없다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무엇일 수 있다? 판단일 수 있다. 이게 바탕되어갖고 놓은 게 뭡니까? 3시 이전에는 술만이 있었고 3시 이후에는 식초만이 있었으니 둘은 뭐 한 적이 없다? 공존한 적이 없다라고 전제를 깐 거잖아. 이 전제 자체에 이미 판단의 오류가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에 비한다면 이번은 뭐다? 자료입니다. 자료. 아직 판단 내리기 전 자료야.
1번 진술을 끌고 가는 전제는 판단이지만 2번 진술을 끌고 가는 전제는 그 자체가 자료야. 맞죠? 1번 진술은 뭡니까? 두 법은 공존한 적이 없기에 하는 전제 조건에서 연고성은 관찰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결론을 내렸잖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전제 자체가 뭐다? 판단에 의거한 전제요. 판단 내용이야. 근데 판단은 충분히 오류를 일으킬 수 있다 없다? 일으킬 수 있음을 한번 생각해봐라. 그에 비한다면 2번 진술은 뭡니까? 그 전제가 뭐예요? 두 법 사이의 연고성이 관찰되기에 그랬죠. 그래서 이 말이 무서운 말이야. 관찰이란 말. 관찰은 뭘 보고 관찰하라 그럽니까? 자료를 입수하는 과정을 관찰이라 그래. 아직 판단 내리는 거 아닙니다. 지금 눈으로 보는데 뭐가 보입니까? 술 다음에는 식초만 나오는 게 보이는데 어떡해? 맞죠? 우유 다음에는 치즈가 보이는데 어떡해? 치즈가 나오려면 우유가 멸해야 되는데 어떡하며? 식초가 나오려면 술이 멸해야 된다, 안 멸해야 된다? 그건 판단 내용이 아니고 뭡니까? 입수한 데이터 그 자체잖아.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비교해 봐야 됩니까? 데이터의 오류와 판단의 오류 중에 어떤 오류가 일어날 가능성이 큰가를 생각해 봐야 돼. 물론 입수한 데이터에도 오류가 생길 수 있다 없다? 충분히 있죠. 예를 들어서 내 눈에 안질만 생겨도 데이터를 입수하는데 장애가 발생해.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심하게 왜곡된 데이터도 입수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지만 이번 경우는 그런 우려를 불식해버립니다. 왜? 모든 법들 사이에 벌어지니까.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변화의 4종 공리 중에서 세 번째 공리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법은 변화하되. 이 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 세상 법 중에 변화하지 않는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존재하는 모든 것이 이 두 번째 진술의 예가 되고 사례가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법은 변화하되 어떻게 변한다? 아무렇게나 변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 아무렇게나 변하지 않는다는 말은 뭡니까? 반드시 연고성에 입각했으면 변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럴 때 그 연고성이라고 하는 것은 관찰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관찰은 어떻다? 모든 케이스에서 다 관찰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두 경우, 한두 가지 케이스에 자료 입수상의 오류가 발생할 줄 모르지만 모든 케이스에서 데이터가 다 오류를 벌릴 수는 없지 않느냐라는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자료에 오류가 벌어질 확률은 상대적으로 월등히 낮습니다. 그에 비하여 우리의 판단은요, 상당히 왜곡될 우려가 상존해. 여러분들 인정하시죠? 그러니까 똑같은 길을 가도요, 여자들은 옷집만 보고 갑니다. 그리고 무슨 집에 뭐 팔고 무슨 집에 뭐면 남자들은 술집만 보고 가. 그게 옷집이 그렇게 많았어 그럽니다. 똑같은 데이터가 주어져도 어떻습니까? 자기가 하고자 하는 판단 형태대로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그 판단에 있어서의 정확도라고 하는 것은 항상 제고해 봐야 됩니다. 하지만 그가 처음에 받아들일 때의 데이터 그 자체는 어떻습니까? 상대적으로 나는 데이터가 입수되는 과정에서 오류를 일으킬 확률이 없다는 말은 안 합니다. 입수된 데이터에도 얼마든지 왜곡과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지만 모든 경우에 다 오류를 일으킬 수는 없다라는 거야. 그런데 이 진술이 적용되는 것만큼 그 사례가 범우주적이고 절대 보편적인 사례가 없습니다. 왜? 모든 것은 변하니까. 그리고 변화하는 것마다 뭐다? 연고성이 관찰된다라고 하는 데이터가 입수된다 안 된다? 됩니다. 어느 것 하나 치고 여러분들 막 변하는 거 있는가 보세요. 아무렇게나 변하는 거 있는가 보세요. 절대 돌이나 물에서 식초로 나오지 않고 절대 어떻다? 돌이나 물로 술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술에서만 뭐가 나온다? 식초가 나오고 식초로만 술은 변하게 돼 있어. 그게 어디 술과 식초만의 예입니까 여러분들? 아니죠. 변화하는 모든 것에 적용되어지는 뭐다? 세 번째 공리가 이 공리잖아. 그렇다면 여러분들 오류에 왜곡될 그런 개연성이 농후한 판단의
근거하고 있는 1번 진술을 택할래요? 굳이 택하라고 한다면 그래도 오류를 일으킬 개연성이 월등히 떨어지는 자료의 바탕을 둔 2번 진술을 택할래요? 우리가 당연히 택해야 될 건 2번입니다. 조금이라도 점수가 높은 걸 택해야 돼. 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왜? 둘 다를 택할 수는 없고 둘 다를 버릴 수도 없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 둘 중에 하나를 택한다면 둘 중에 보다 나은 걸 택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보다 나은 것은 뭐다? 오류의 가능성이 있는 판단에 근거한 진술보다는 그래도 순수성이 보장되는 자료에 입각한 진술이 뭐다? 2번을 택하는 것이 월등히 낫지. 이 흐름을 타고 가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어떤 절대적인 그런 어떤 코스를 확정짓는 것은 아닐 줄 모르지만 이 흐름을 거부할 명분도 달리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해 잘 됐죠 여러분들? 둘 다 택하면 충돌해서 와야 됩니다. 둘 다 버리면 최악의 선택지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그래도 순수한 2번을 택하는 것이 낫지 오류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1번을 택할 이유는 없는 것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가감히 1번을 지워버려야 돼.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가지고 왔던 문제는 새로운 형태의 문제의식으로 또 한 번 더 탈바꿈합니다. 두 번째 진술을 이제 입증해야 돼. 다시 한 번 더 두 번째 진술을 봅시다. 두 법 사이에 연고성이 관찰되기에 두 법은 뭐 해야 된다? 공존해야 된다. 그럼 바로 어떤 문제가 여기에 피어오르게 됩니까? 우리 눈에는 두 법이 공존한 적이 없었지 않았느냐? 이 문제가 바로 뒤따라옵니까? 안 뒤따라옵니까? 뒤따라오죠. 그럼 두 법은 공존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의 인식 내용 속에 두 법은 공존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서로 충돌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또 한번 발견합니까? 안 합니까? 발견하지만 지금 이 문제의식은 우리가 애초에 일으켰던 문제의식과 이제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애초에 일으켰던 문제의식은 공존한 적이 없기 때문에 연고성이 관찰되는 건 참 이상하다였어요. 그때는 공존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이 진술과 연고성이 관찰된다라고 하는 진술을 동일한 중량감을 가지고 봐주고 있었을 때야. 알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오게 되면 어떻다? 두 법 사이에 연고성이 관찰된다라고 하는 것을 참으로 인정하면서 두 법이 공존해야 되는데도 왜 공존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느냐의 문제를 이제는 해소하러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처음 문제를 제기할 때는 두 법이 공존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였지만 이제는 어떻다? 두 법이 공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언가 오류의 판단 내용이기 때문에 이 판단 내용의 오류를 시정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시정해야 된다. 그 시정하는 방식이 뭡니까? 두 법은 공존하는데 왜 공존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가? 이렇게 질문이 들어가는 거지. 이 이야기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 거 알겠죠? 이제는 무게중심이 이 관찰 내용, 다시 말해서 입수한 자료에 덤뿍 그 무게가 옮겨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로 이제 바꿔서는 안 된다. 두 법 사이의 연고성이 관찰된다는 것은 바꿔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돼. 이건 입수한 자료인데 어떻게 바꿔? 응? 이전에 1번 진술은 공존한 적이 없기 때문에 두 법 사이의 연고성이 관찰되어서는 안 된다 그랬죠. 그때는 연고성의 관찰 자체를 문제 삼으면서 공격하는 진술이었어. 근데 그건 이제 배제되어 버린 거야, 1번은. 그리고 2번이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2번 진술 입장에서는 두 법 사이의 연고성이 관찰된다는 것은 오류 절무입니다. 절대 못 건드립니다. 그럼 이제 뭘 건드려야 됩니까? 두 법은 뭐 해야 된다? 당연히 공존해야 돼. 그런데 우리 눈에는 공존한 적이 없는 것처럼 그런 판단을 유도했잖아요. 그럼 이제 질문을 뭐 해야 됩니까? 왜 두 법 사이의 연고성이 관찰되기에 두 법은 뭐 해야 된다? 공존해야 되는데 공존한 적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가? 쉽게 질문을 이렇게 갖고 하면 되는 거야, 이제. 알겠습니까? 질문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 거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답을 한번 해봅시다.
부처님께서 참 이 질문 앞에서 특별한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없다라고 한 것은 왜 없다라고 했냐? 공존한 적이 없다라는 말 속에 깔려있는 가장 기본적인 사고방식,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 보이니까 없다라고 판단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문제제기를 하면 했습니까? 못 본 것일 수도 있다. 또 어떻다? 여기 없고 다른 데 있으니까 안 보였을 수도 있다. 이런 관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랬죠. 그걸 염두에 두고 부처님이 다음 이야기를 들으면요, 그 이야기가 선명하게 들어오는 바가 있습니다. 부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니루디야테라는 답을 주십니다. 이 질문. 왜 두 법은 공존해야만 하는데 공존한 적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가? 이 질문에 부처님 뭐라고 답하신다? 니루디야테. 또는 왜 안 보여서 없다라고 말하는 것을 판단 오류라고 해야만 하느냐라고 하는 문제 지적에 대해서도 부처님께서 주시는 답변은 뭐다? 니루디야테. 이거라고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럼 이 니루디야테, 니루디야테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니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다운에 있었을 까지 말이야. 그리고 니루디야테에서 루드가 동사 어근입니다. 그리고 야테하는 것은 3인칭 단수, 현재형을 만들기 위한 의형 변화 과정의 결과이기 때문에 내용을 규정하는 데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럼 이 루드라고 하는 동사 어근의 뜻은 알아야 돼요. 이 루드가 뭐냐면 체크의 뜻을 가진 말입니다. 다운 체크죠. 체크 다운 하는 거. 그럼 다운이 뭡니까, 여러분들? 우리말로 밑에입니다, 밑에. 응? 방향성 또는 진행성을 주면 아래로고, 정지된 상태에서 다운을 보면 뭐다? 업, 다운, 그러죠? 밑에, 밑에. 밑에. 그럼 체크는 뭐냐? 같이다라는 뜻을 가진 영어다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크 많이 탁 하면서 체스에서 체크를 외치죠, 그죠? 근데 뭡니까? 가둬버린 거야. 꼼짝 못하게 왕을. 그럼 체크했다 그러는 거예요. 어? 밑에 같이 돼. 공존한 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공존한 적이 없는 것처럼 보이느냐? 두 법 사이의 연고성이 관찰되기에 두 법은 뭐 해야 된다? 공존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돼. 그런데 왜 공존한 적이 없는 것처럼 보이느냐? 우리 그렇게 질문했죠. 그 말은 뭡니까? 하나는 지금 보이고 있어. 뭐는 보이고 있습니까? 식초는 보이고 있어. 근데 왜 공존한 적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가라고 하는 말은 식초는 보이는데 지금 뭐는 안 보인다? 술은 안 보인다라는 말입니다. 이걸 부처님은 뭐라고 답했다? 니루디야테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답을 하는 거야. 밑에 갇혔기 때문이다라는 거야. 내가 한 말이 아니고 누가 하신 말씀이다? 부처님이 하신 말씀. 술은 지금 뭐 한 상태다? 밑에 갇힌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려고 해도 지금은 뭐만 보인다? 식초만 보이지 밑에 갇힌 술은 보인다, 안 보인다? 눈도 눈다시로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완전한 별물이라는 말 속에 어떻습니까? 육근이 되었든 육경이 되었든 육근은 육근 다시로 육경은 육경 다시로 육경이 육경 다시로 바뀌는 것은 이제 뭐 기본이고 육근이라고 하더라도 관조 요별과 같은 정신적인 부분이 바뀌는 것은 물론이요. 온도나 압력과 같은 문의 부분이 바뀜과 동시에 결국에는 그 문을 구성하는 구조조차도 다 바뀌기 때문에 안이 되었든 밖이 되었든 다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뀐. 눈도 눈다시로 바뀐다, 안 바뀐다? 근데 우리 의식은 지금 여기에 있을까, 여기에 있을까요? 인식하는 능력은 여기에 있을까, 여기 있을까요? 밑에 있을까요, 위에 있을까요? 당연히 현재가 이 지점이니까 여기에 우리 의식작용은 일어난다고 봐야 되고 안식작용도 일어난다고 봐야 되고 시각작용도 일어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 눈다시로 인식할 수 있는 건 뭐 보입니까? 식초뿐입니다. 그러니까 식초는 보이니까 있다라고 하는 이유가 그게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밑에 갇혀 있는 술은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지만은 그건 갇혀 있어서 안 보일 뿐이지 없는 건 아니야.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일단 이야기가 그렇게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응? 왜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가에 대한 논리적인 흐름을 알겠죠? 둘 다를 택하니 충돌해서 안 되고 둘 다를 버리자니 최악의 선택지여서 안 되고 결국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한다면 1번 아니면 2번이었는데 1번은 판단의 오류에 오염되어 있을 수 있으니까 순수한 자료적인 뒷받침이 강한 2번을 택할 수밖에 없었어. 일단 2번을 택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두 법 사이의 연고성이 관찰된다는 것은 이제 거부해서는 안 돼. 그럼 우리가 따질 수 있었던 건 뭐다? 공존해야 되는데 왜 공존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느냐, 이 부분이었어요. 그걸 부처님께서 뭐라 그랬다? 밑에 갇혀 있으니까 안 보일 뿐이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럼 밑에 갇히다라는 말을 뭐라 그랬다? 니 루디아테, 이렇게 하기로. 이 니 루디아테를 우리말로 뭐라고 번역하는 줄 압니까? 한문 문학권에서 뭐라고 번역하는 줄 압니까? 이걸 여러분들 멸이라고 번역해요. 멸이라는 말의 원어도 니 루디아테야. 그러니까 인도인들은 벌써 뭡니까? 생하고 멸했다라고 할 때 멸을 뭘로 봤다? 밑에 갇히는 사건이지 유에서 무로 뻥 정발해버리는 사건 아니다라는 것을 언어 속에서 눈치채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죽는다고 함부로 다음 생 없다고 해서는 안 된다. 무의 이론 앞에 굉장히 강한 내성을 가지고 있는 철학 체계가 뭐다? 인도 철학인 거예요. 그래서 인도 철학은 기본적으로 어디서 시작한다? 사트에서 시작합니다. 존재하고 있는의 뜻을 지니고 있는 유죠, 유. 태초에 사트가 있었나니. 그 말은 뭐다? 있음부터 시작했나니랍니다. 그 있는 것이 뭐 할 뿐이다? 바뀔 뿐이고 변할 뿐이지 뭐 하지는 않는다? 없어지지는 않는다야.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죠? 그런데 지금 말하면은 인도 사상이나 인도 사상을 베이스로 깔고 나타난 불교 철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조심하고 조심해야 될 것은 뭐다? 없다라고 하는 진술을 취급하는데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없어진 게 아니야. 뭐 한 거다? 갇힌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 멸을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있던 게 없어지는 게 멸이라고 했죠. 일반적으로는 그 뜻으로 서지만은 숨어있는 속뜻은 뭐다? 있던 것이 없어진 게 아니고 뭡니까? 드러나 있던 것이 밑으로 갇힌 거지. 이 뜻이 속에 숨어있다 안 숨어있다? 숨어있음을 여러분들께서 다의적으로 관찰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멸이라는 말의 반대말이 뭐였어요? 생이었죠. 생이라는 말이 인도말로 뭐였습니까? 여러 가지 생이 있지만 그 중에 어떤 생이 있다 그랬어요? 우파자티라고 하는 생이 있음을 우리 이야기했죠? 차쿵 스파티슬루페스 차쿠 윈야남 우파자티. 이게 우리가 지금 우단경에서부터 시작하는 기본적인 문장 아닙니까? 그죠? 예. 그 문장 우파자티 이걸 산스크리트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된다? 우터, 파드, 야테로 분석된다는 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이걸 우리가 한문 문학권에서는 뭐라고 번역한다? 생자를 번역하는 거예요. 그럼 이 우트, 파드, 야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D입니다. 야테는 어형 변화에서 나타나는 문법적 장치이기 때문에 내용을 규정하는 데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럼 이 우트라고 하는 접두사와 파드라고 하는 이 동사 어근이 핵심이 되는데 이 우트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하자면 up입니다. up. 정확하게 대치가 됩니까? 안 됩니까? 네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다운 그랬죠? 다운과 up. 응? 그리고 파드의 뜻이 뭐냐면 to get입니다. get. 어느 지점에 이르는 거, 어느 지점에 미치는 걸 보고 뭐라 그런다? 파드. 그러면 우트, 파드, 야테의 뜻은 뭐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위에 미치다의 뜻이야. 쉽게 말하면 우리 급자 압니까? 모릅니까? 급자 알죠? 미칠 급자 알죠? 어느 지점에 딱 도달하는 걸 보고 미쳤다 그러죠? 이거 아닙니다. 내가 이제 보통 이야기할 때는 이게 to go의 뜻도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올라로 해석을 하고
요걸 가다로 해석하고 올라가다라고도 합니다만, 저를 지도하셨던 저희 스승님께서는 운율을 맞추는 의미에서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밑에 갇히다 그랬죠. 그래서 운율을 맞추는 의미에서 이거는 뭐다? 위에 미치다. 요 대응어를 주셨어. 그래서 여러분들께 소개하는데, 단순히 고가 아니고 겟드의 의미입니다. 고하고 겟드는 달라. 고 해야 겟드 하는 거야. 겟드는 어따의 뜻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 가는 게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목적성을 가지고 갈 때는 뭐라 그런다? 파더 그럽니다. 그냥 갈 때는 가짜티 그러고 목적성을 가지고 갈 때는 파더야테 그래요. 그래서 가서 쟁취하려고 하는 감을 뭐라 그런다? 파더라 그러기 때문에 미치다라고 하는 말은 아주 적절한 말입니다. 우리 선생님이 뭐라고 번역하셨다? 위에 미치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식초는 없던 것이 있게 된 게 아니고 뭡니까? 밑에 갇혀있던 놈이 위에 미친 놈이 된 거지. 되겠습니까? 그리고 술은 어떻다? 있던 놈이 없게 된 것이 아니고 뭐다? 위에 미쳐있던 놈이 밑에 갇히게 된 놈이지. 쉽게 말하면 뭡니까? 두 법의 관계는 시간적인 전후법의 관계가 아니고 공간적인 뭐다? 상하법의 관계로 그 카테고리 자체가 대변환을 일으키는 거야. 나는 여러분들께 연고성이라고 하는 것이 세제적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면 사후 존재를 증명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제1위제적인 관점에 오게 되면 실상의 세계를 열어젖히는 열쇠의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던졌던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실상은 뭘 보고 실상이라고 한다? 불생불멸의 실상이라고. 이미 인도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생이라는 말과 멸이라는 말은 어떻다? 이미 그 사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생멸을 부정하는 개념이 이미 들어가 있어. 이미 인도인들이 사용하는 생의 의미는 뭡니까? 위에 미치는 것이 생이지 없던 것이 있게 되는 걸 이야기하지 않았던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생은 아니지 불생이야. 맞죠? 그리고 멸도 뭡니까? 밑에 갇히는 것이 멸일 뿐이지 있던 것이 없어져 버리는 우리식의 멸은 아니야. 불멸이야. 뭔가 불생이요 불멸이라고 하는 우리식으로 알고 있었던 생과 멸의 개념이 수정되어야만 되는 그런 지점이 느껴집니까? 안 느껴집니까? 예.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생멸은 세제적 입장의 생멸이었던 거지. 그러나 제1제적인 입장에서 들어가 보면 어떻다? 생멸은 더 이상 생멸이 아니라 불생불멸인 거지. 이야기가 참 흥미롭게 돌아간다는 거 여러분들 느껴지시죠? 자, 지금까지 이야기는 제가 여러분들과 잠시 논리적 흐름을 타고 가면서 좀 특별한 그런 비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안착을 했습니다만 쉽게 말해서 이건 이치에 입각하여 접근한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실제 부처님도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하시느냐 확인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자, 부처님은 이 이야기를 다음과 같은 전개 속에서 확정지어 주십니다. 그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바로 개입니다. 개. 그래서 오늘 우리 무슨 경 공부해야 됩니까? 종종 개경 공부하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예, 이제 종종 개경 공부하면서 이 논리의 귀결이 어떤 구체적인 그런 이미지까지 확보를 하게 되는 그 지점까지 여러분들 가게 될 겁니다. 몇 페이지 펴셔야 됩니까? 263페이지. 종종개경. 짧으니까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한때 부처님은 사와티시의 제타와나 숲에 있는 아나타 핀디카 성원에서 지내셨다. 그곳에서 부처님은 비구들을 불러 말씀하셨다. 비구들아, 너희들에게 여러 가지 계청을 설하겠다. 그것을 듣고 잘 생각하라 말하겠다. 예, 부처님이라고 하며 그 비구들은 부처님께 답했고 부처님은 이렇게 설했다. 비구들아, 무엇이 여러 계청인가? 눈의 계청, 색의 계청, 안식의 계청, 귀의 계청, 소리의 계청, 이식의 계청, 코의 계청, 냄새의 계청, 비식의 계청, 혀의 계청, 맛의 계청, 설식의 계청,
몸의 계청, 촉감의 계청, 신식의 계청, 뜻의 계청, 법의 계청, 의식의 계청이 있으니 비구들아 이를 여러 가지 계청이라고 부른다. 부처님은 이렇게 설하셨고 흡족해진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에 매우 기뻐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런 큰 기쁨이 느껴집니까? 이 경을 읽자 큰 기쁨이 실제 느껴집니까? 그냥 눈기, 고시원 몸, 색소리, 냄새, 맛, 촉감, 뭐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육근, 육경, 육식을 갖다가 각 인식 기관을 셋도로 해갖고 눈, 색, 안식, 뭐 귀, 소리, 이식 이렇게 배열했네. 그죠? 그건 뭐 설하기 전에도 여러분들 알았어요? 몰랐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건 몰랐다 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큰 기쁨이 느껴집니까? 안 느껴집니까? 안 느껴지죠? 근데 이 비구들은 이 이야기를 듣자 크게 기뻐했다고 안 했어요. 기뻐했다고 그러죠? 왜 이들은 기뻐했는데 우리에게는 그 기쁨이 안 느껴지? 응? 그럼 오늘은 여러분들 조금 이유를 알 겁니다. 바로 이게 이 흐름을 매듭짓는 결론을 담고 있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바로 이 구조 속에서 뭐가 구체화된다? 불생불멸의 실상의 구조가 표현이 되는 겁니다. 실상이라는 이야기를 우리 많이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많이 듣죠? 불생불멸하는 세계에 대한 동경도 우리 많죠? 근데 여러분들 그때도 그랬고 아마 지금도 역시 그럴 겁니다. 불생불멸하는 실상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했지만 그 실상과 관련하여서 소리만 듣고 동경만 하고 지내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때 그 수행자들도 이 종교에 가도 실상 이야기하고 저 종교에 가도 영원한 세계 이야기를 하는데 보여주십시오 하니까 특별한 답이 없었어. 그런데 그날 처음 그 실상의 세계를 보여준 경이 이 경이야. 그러니까 이 비구들이 그 소식을 듣고 뭐 할 수밖에 없었다? 크게 기뻐했던 거야. 알겠습니까? 그럼 뭐가 대단하게 크게 기뻐하느냐라는 질문이 여러분들 여전히 달라붙죠? 그 질문을 일으킨 걸 나는 분석할 수 있습니다. 눈, 귀, 코, 혀, 몸, 뜻이 뭐 대단하고 색, 소리, 냄새, 맛, 촉감, 법이 뭐 또한 대단하며 거기서 일어나는 인식이라고 우리는 세제적으로 생각을 해왔죠?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이 뭐 대단하냐? 하니까 이게 뭐 그렇게 기뻐할 거냐라고 할 줄 모르지만 눈이 그냥 눈이 아니고 눈의 계층이야 이번에는. 색이 그냥 색이 아니고 색의 계층이라니까. 눈이 되었든 색이 되었든 안식이 되었든 내지 뜻이 되었든 법이 되었든 의식이 되었든 그 뒤에 전부 뭐가 붙어 있습니까? 계층이 붙어 있는 것이 경천동지할 소식이었던 거예요. 크게 놀란 겁니다, 이 사람들이. 아, 이러면 실상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화되는군요. 놀랍습니다, 부처님. 이렇게 나올 셈인 거예요. 따라서 이제 저는 여러분들과 바로 이 다프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언가와 관련한 역시 세제적 입장과 제1적 입장을 모두 소개해 들어가면서 앞서 이야기한 우리가 근본적으로 가졌던 문제, 두 법이 결국에 연고성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면 두 법은 공존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만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것은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안 보이고 없어졌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밑에 갇혀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이고 갇혀있던 것이 올라왔기 때문에 어떻다? 안 보이는 것처럼 느껴졌을 뿐이다라는 이 이야기가 딱 한 지점에서 교집합을 이루면서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럼 바로 이 개와 관련된 담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부파불교 학자들을 중심으로 개를 이야기할 때 개는 큰 의미를 가진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개라고 하는 말은 요소의 의미로 주로 이해를 하고들 있었어요. 엘레먼트. 그러니까 18개 하면 뭐다? 18가지 요소.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18가지 요소. 눈이라는 요소가 있고 색이라는 요소가 있고 안식이라고 하는 요소가 성립해야지 인식이 완료된다.
이렇게 이해할 때 어떻다? 개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나름 확정짓고 그렇게 사용한 게 부파불교고, 그럴 때에는 이 개라고 하는 말이 어떤 뜻으로 쓰인 말이다? 요소의 뜻으로 사용된 말이었다. 뭐 그렇게 써도 세제도 나름대로 참을 또 진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도 어떻습니까? 요소라고 하는 말 자체가 우리에게 무엇을 암시합니까, 여러분들? 요소는 뭘 보고 요소라고 합니까? 전체를 구성하는 부분을 요소라고 그러잖아. 벌써 요소라는 말을 쓸 때는 그 요소 때문에 이루어지게 되는 전체의 의미를 우리는 또한 연상한다, 안 한다? 연상하게 되죠. 중요한 건 뭐냐? 개라고 하는 것은 요소와 요소의 짝을 이루는 전체라고 하는 두 수로 중에서 전체 쪽에 무게중심이 있는 거지 요소 쪽에 무게중심이 있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세제적인 관점에서는 어디에 무게중심을 두고 이해를 한다? 요소 쪽에 무게중심을 두는데 제1위제 쪽에 가게 되면 어디에 무게중심을 둔다? 전체 쪽에 무게중심을 두는, 이런 말하자면 어떻습니까? 위상의 이동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제1위제에 들어가게 되면 이 개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류의 의미를 띠게 됩니다, 여러분들. 요소의 의미에서 어떤 의미를 띠게 된다? 여기까지는 어떻다? 세제적인 입장이야. 근데 제1위제에 들어가게 되면은 걔가 어떤 의미를 띠게 된다? 류의 의미. 류, 이건 무슨 류자입니까, 여러분들? 무리 류자입니다, 무리. 무리는 뭡니까? 개별적인 단일체들이 모여있는 집합을 우리말로 뭐라 그런다? 무리,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종류,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종류하는 말은 그 종류를 구성하고 있는 자질을 공유하고 있는 개별체들의 모임을 뭐다? 한 종류로 잡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아주 그 분류학적인 용어이고, 류라고 하는 말은 철학적으로도 굉장한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불교 사상은요, 요소설이 아니고 류설입니다, 류. 모든 것은 무리로 존재하는 것이지 어떻다? 개별 요소로 떨어져서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 벌써 여러분들 분위기가 이제 달라지는 걸 느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개라고 하는 것을 무리의 뜻, 류의 뜻으로 잡는다라고 했을 때 그냥 제가 그렇게 이야기해갖고는 설득력이 없을 겁니다. 실제 부처님께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가 안 하는가를 봐야 되겠죠? 그럴 때 류의 뜻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바로 밑에 경에 나옵니다. 열신의 경 하는 경. 오늘은 우리가 열신의 경을 공부하는 날은 아닙니다. 종종 개경을 공부하는데 그 경의 도움을 조금 차용하는 입장에서 살피는 건데, 그래서 본격적인 이야기, 이 열신의 경과 관련된 본격적인 이야기는 다음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한 주 뒤에 여러분들을 기다리게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뭔가와 관련된 부처님의 첫 번째 설법이 이 경에서 베풀어지기 때문에 우리 흔히 마음과 뜻과 식, 흔히 심의 식 하면서 막 구분도 하죠. 그런 어떤 대승불교적인 유식설에 입각한 심의식이 아니고 초기 불교의 순수한 심의식이 어떤 식으로 구분되는 것과 관련된 가장 원천적 정보가 쓰여지고 있는 경이 뭐다? 열신의 경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옆에 뭐라고 붙여놨습니까? 개와 마음하고 제가 이 경이 우리에게 주는 주요한 주제를 옆에 병기하면서 적어놨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근본적으로는 열신의 경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이 무언지 그 정체성을 규정하는 공부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으니 그것도 우리가 기대할 만하지만 오늘은 열신의 경과 관련하여서 이 개의 뜻이 뭔가를 아는데 우리 부처님의 취지가 어디에 있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어떻다? 그 경이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좀 쉬었다가 둘째 시간에 그 이야기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어요.